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계는 1년 내내 뜨거운 이슈였던 쌀 직불제 논의에서 축산 농가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농산물 가격 안정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해결책 모색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농업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욱 차관 모시고 농업계 앞에 놓인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해 나갈지 함께 오늘 스튜디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욱 차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차관님 요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차관님 그 농업 행정 전문가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5월에 이제 차관으로 임명이 되셨죠. 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리고 농산물 가격들이 이제 연이어서 좀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직불제 논의를 마무리하는 현안들이 많았을 텐데 일단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5월 말에 제가 작년 5월 말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수님 언급해 주셨던 뭐 그런 부분들 외에도 특별히 작년에는 7번이나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하면서 예. 정말 그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의 어떤 애로 또 고충 이런 부분들을 새삼 실감하는 그런 한 해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우리 농업인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농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말 농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우리 농업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 그만큼 우리 농식품부의 역할 또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2019년 우리 농정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평가는 사실은 뭐 현장의 농업인들께서 해주셔야 될 텐데요. 네. 그 많은 현안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나름대로 좀 일부 성과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저희들이 그 좀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쌀값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쌀값이 16년도에는 12만 원대 하반기 그 후반으로까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18년 이후에 저희가 80kg 가마당 그래도 19만 원 선 정도를 유지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을 지지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2018년도에는 처음으로 그 농가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 9월 16일 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굉장히 그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질병이었는데 다행히 10월 9일까지 14건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은 그 굉장히 좀 저희가 그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 미래 농업하고 관련돼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 추진을 했었는데 이 추진을 위한 법 제정 또 예산 그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또 미래 농업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마트 농업 이런 부분인데 이런 그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거점 구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그 중요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농식품부가 조기 대처를 잘해서 많이 확산되지 않고 그런 성과로 또 정부로부터 또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이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예, 저희보다도 뭐 현장의 축산농업인들 또 우리 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2월 11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농식품부의 2020년 업무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 농정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그 어떤 방향으로 농정을 가져갈 것인지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었는데 그 발표의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정부 업무 보고는 조금 컨셉이 예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예. 핵심 국정 과제별로 이제 관련된 부처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정책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전체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일자리를 주제로 해서 고용노동부, 환경부하고 이렇게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부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보고 내용은 2017년 이후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어떤 취업자 수, 일자리를 어떻게 계속 확대해 나갈 거냐는 그런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젊은 2040 일자리들 이런 부분들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좀 더 농업 쪽에서 잘 정착하고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 또 한 흐름이 이제 5060 부분들 세대들이 또 농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농촌 정착 부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일자리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핵심적인 원래 해야 될 과제 한 가지씩 이렇게 보고 드렸었는데, 저희들은 원래 핵심 과제로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익형 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건지 하는 그런 준비 상황, 앞으로 과제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서면으로는 늘 농정의 문제 중에 하나인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서면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는 이제 국가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우리 농업 농촌의 이제 고용 문제,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중요한 또 방안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제 지속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를 했었는데 그 추세가 지금 반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단 한 번 97년에 IMF가 왔을 때 짧은 기간 잠깐 이렇게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년 6월 이후에 올 1월까지 약 3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로 보면 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약 139만 5천 명 정도로, 이게 2018년 말 대비하면 약 한 5만 5천 명 정도가 늘었고요. 16년 말 하고 비교해 보면 약 12만 2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 많이 숫자가 많지 않은 2040 세대들, 이분들도 약 한 17,000명 정도 이 기간에 늘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많이 는 건 아무래도 5060 세대가 약 10만 5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어떤 귀농 귀촌 부분, 또 젊은 층들이 농업에서 어떤 직업으로서 성공을 꿈꾸는 이런 세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의 취업자 수를 늘리는 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좀 양질의 일자리, 특히 이런 일자리들이 농업 쪽에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젊은 청년 농들이 늘어났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 농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제 우리 농업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어떤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젊은 분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농촌에 들어오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 또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은 이 시설 농업 같은 스마트 농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호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지금 농업도 상당한 자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자금에 대한 걱정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이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지은행에서
지금 일정 부분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그 젊은 층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런 땅에 대한 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그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땅을 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그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 농지은행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외의 땅, 특히 유유농지를 중심으로 이런 땅들을 좀 개발해서 예. 이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그 토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시설농업 관련된 부분은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투자비가 1억에서 수십억까지 정말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력이 부족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임대 그 농업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정말 돈이 없더라도 그 열정 또 의욕이 있는 분들은 그 농촌에서 그 직업으로서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뭐 청년 창업농 지원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금 또 생활비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 외에 원래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 이 모태펀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이 그 청년들이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영 파머스 펀드라는 명칭을 이제 새로 붙여서 예. 이 펀드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일정 부분 지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좀 그 자금력이 좀 부족할 때는 2차적으로 저희 세컨드리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또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하고 이 외에도 저희가 이 결국은 지금처럼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도의 기술적인 어떤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텝업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예. 또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판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청년들이 그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예. 이런 노력들까지 좀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해서 이 모처럼 정말 그 형성된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뭐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생산 경영에 있어 필요한 것이 우리 세 가지 생산 요소를 이제 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노동, 자본, 예. 토지인데요. 청년들이 이제 노동력은 있고 또 좋은 의지, 그 확고한 의지와 또 어떤 아이디어를 예. 가지고 농업에 이제 그 진출을 하는데 토지도 부족하고 특히 자본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약 요건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될 그 젊은 청년 농들이 농업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고 예.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청년 농이나 또 기농 기촌 하는 분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도시 부분과 비교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문화, 복지 이런 쪽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제일 많은 그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저희들도 뭐 실제로 지금 보면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교육이나 문화 또 그 여가 이런 부분들을 그 즐기고 하기가 부족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총리님 주재로 그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 5년 동안 농어촌 삶의 질 그 향상을 위해서 약 그 21개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약 51조 원 정도를 농촌에 그 투자하는 그런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은 전체 농촌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우선은 그 사람이 좀 모여 있는 읍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여기를 이제 중심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교육, 그다음 문화, 보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쪽에다 이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거기 구축된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중간 마을 또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 마을까지 이렇게 그 복지나 또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예.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농촌은 사람이 적고 또 이게 그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 많이 구상하는 것들은 이 주민들 간의 어떤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해서
부족한 서비스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게 협동조합 형태가 됐든 아니면 다른 그 공동체 형태가 됐든 저희들은 뭐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사회적 경제의 육성 방안 같은 쪽을 통해서 이 부족한 그 사회 서비스가 농촌 쪽에 많이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고요. 지금 특히 506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상당한 경륜을 쌓고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족한 농촌의 사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확충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발현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원래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금년도 농식품부의 핵심 농정 중에 이제 두 가지 축이 하나가 이제 인력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금년 농정에 있어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정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공익형 직불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공익형 직불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과제고 작년 12월 12일 날 저희가 대통령 모시고 그 농정 보고대회 하실 때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 달 동안 이 부분은 뭐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의 농업인 또 전문가 또 소비자 뭐 이런 분들하고 거의 약 한 4, 50차례 정도 간담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작년 12월 27일 날 법원 통과됐습니다만 그 법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까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를 하고 5월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그 공익형 직불제에 관련된 직불금 신청을 받고 또 10월까지는 이 농업인들이 이제 공익형으로 바뀌면서 준수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점검을 해나가고 그게 마치면 올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그 지급 구조가 이제 조금 이 특징이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저희가 0.5헥타 이하 되는 그런 농업인들한테도 소농 직불금이라 그래서 약 한 120만 원 수준의 직불금을 그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직불제 개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농 직불제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외에 그 농업인들도 하여튼 면적이 작을수록 이 직불금 그 단가가 좀 높게 하는 이런 그 영누진제를 좀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직불제는 하여튼 좀 소농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좀 더 혜택을 받는 이런 형태로 좀 설계를 해 나가고 대신 이제 공익형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공익 준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지금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공익형 직불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수십 년간 운영해왔던 농정 틀이 아마 획기적으로 바뀌는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뭐 우려라고 할까요? 또 걱정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아마 이제 그 쌀값 하락에 대한 어떤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 변동직불제가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쌀 그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 저희들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사실은 쌀에 대한 그 수급 가격 관리를 지금 설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이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는 이런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쌀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 가격 하락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쌀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그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런 그 작황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쌀이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격리라든가 또 수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번 양곡관리법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이때가 이제 보통 그 작황이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이 쌀 수급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타작물 재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만 헥타 정도를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생산 그 적정한 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농업인들도 결국 좀 쌀에 대해서 적정한 면적들이 이렇게 재배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아직도 이제 일부는 보면 그 맛보다는 조금 생산량이 많은 이런 품종을 재배하시는 그러면서 또 재배하시는 과정에서 뭐 질소질 비료를 주신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이 재배가 돼서 좀 가격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그 수급 관리가 좀 더 그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쌀이 갖는 우리 이제 그 의미가 과거보다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쌀이 중요한 작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려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가 뭐 농업인들 현장의 농업인들 우려를 많이 들었고 또 아까 50여 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하면서 특히 이제 농사를 많이 지시는 쌀 전업농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재고 관리부터 또 생산 관리 또 작황 분석 이런 것들을 잘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갖는 또 우려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게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직불제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쌀과 논과 밭에 뭐 동일하게 지불한다든지 또는 대규모 토지에 대한 영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우리 농정의 방향하고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그 어떤 악영향 또는 그 농정 목표와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 건 뭐 잘 아십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 직불제라는 그 제도가 주로 이제 쌀에 편중돼서 거의 80% 정도가 쌀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매년 이제 쌀 공급 과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만성화되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25만 톤 정도를 저희가 시장에서 계속 격리를 해오면서 쌀 가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쌀 수급도 안정시켜야 되지만 저희 전체적인 그 상대적으로 어떤 직불제 혜택이 부족했던 다른 품목들도 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우리 그 농업인 단체에서 이런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빨리 도입될 수 있게 국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사실은 원래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이 됐고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이해 당사자인 우리 농업인 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그 다양한 의견 수렴 또 그 토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그 제도를 정립시켜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그야말로 농업 농촌이 담당하는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농업 현장에서도 그런 공익적 가치가 커질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의무 준수 조항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의무 준수 조항이 너무 엄격하면은 오히려 그 못 받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령농들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이라고 할까 조율을 하시고 계신지요? 많은 농업인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직불제도는 거의 농지의 뭐 형상이나 기능 정도 유지하면 대부분 이제 받으시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면 이제 그 생태 부분이라든가 환경, 공동체 또 농약에 대한 그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게 의무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그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견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본적인 방향은 뭐 농업인들도 공감하십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그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수용해 나가실 건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농업인들 스스로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의 그 환경이나 또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농업의 일자리 문제, 또 공익직불제 외에도 이제 농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요. 예. 아마 그 오랫동안 참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그 농정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지만 참 아직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농산물 가격 급등락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차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저희들이 오랜 정말 그 현안이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크게 원하는 저희 농정의 그 요구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제 자신도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이 수급 안정, 유통 이런 분야에서 종사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원래 정말 그 특단의 각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면적들이 이렇게 재배될 수 있게 유도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관측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원래는 정말 현장에 바탕을 둔 실측 기준의 어떤 그런 관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 재배 의향부터 실제로 재배되는 것 또 생산량이나 이런 작황에 대한 파악부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좀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마늘, 양파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그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양파와 마늘에 대해서는 의무자조금까지 도입을 합니다. 이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 마늘, 양파 품목이 정말 생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 지역도 굉장히 다양해서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저희들 사실 원래 그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을 만들어서 좀 선제적인 그런 수급 조절 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또 ICT 시대라 그래서 이 산지하고 소비지의 유통 주체를 좀 연결하면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같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에 뭐 저희가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이렇게 좀 그 유통의 효율화를 좀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유통 경로들 농업인의 여건이나 또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이런 다양한 유통 경로들을 좀 만들어서 그 농업인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리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지금 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역 단위로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동안은 좀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저희가 푸드 플랜이라 그래서 전국에 한 60여 개의 그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이런 지역 농산물들이 지역 자체에서 그 소비되고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말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구축해 나가는 이런 뭐 다방면의 노력들을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농협위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현장의 농업인들이 같이 이렇게 접조해 주시지 않으면 또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수급이나 또 유통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현장의 농업인들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어떤 수급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는 정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이루어지고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수급을 반영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한다는 것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이제 가격이 그렇습니다. 반영이 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수급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수입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 수입 농산물 시장 완전히 뭐 100%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언제든지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돼서 그것이 또 다시 시장을 압박을 하고 또 충격을 주고 이런 상태인데 그 수입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입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지금 그 대부분이 이제 완전히 개방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부도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수입들을 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그 국내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수입이 이루어지고 하는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수단은 아시는 것처럼 검역 쪽에서 이제 정말 그 제대로 검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서 이렇게 유통하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희 우리 농업, 우리 농식품이 수입산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정말 그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그 차별화된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FTA가 이제 거의 뭐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된 상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수입 농산물 시장이 이제 거의 완전 개방이 됐는데 그 얘기는 역으로 우리 농산물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수출 시장을 개척을 하고 또 우리 농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농식품에서도 수출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그 사실은 국내 그 농식품 시장은 상당히 지금 좀 공급 과잉 기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새로운 어떤 그 농식품 시장을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수출과 또 가공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수출은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만 좀 소개해 드리면 첫째는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저희가 수출 농식품 수출의 축은 지금까지는 가까운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시장이 중심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한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세안 시장, 신남방 시장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만 베트남을 주축으로 한 이런 시장 쪽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은 이제 신북방이라 그래서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저희 농식품에 대한 관심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까지 해서 시장 다변화 쪽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품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동안은 저희가 가공식품 위주 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작년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딸기나 또 샤인머스켓 이런 걸 중심으로 한 포도처럼 새로운 스타 품목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좀 늘려나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동남아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한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연계시켜서 그 수출 확대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명한 박항서 감독을 저희 농식품 홍보 모델로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은 보면 수많은 그런 수출 업체들이 각자 이렇게 경쟁하고 하면서 소위 제살 깎아먹기식 이런 경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는 그 수출 업체, 농가 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수출 통합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수출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우리 그 수출품의 그 품질도 높이고 좀 더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한국 그 농식품이 해외에서 이렇게 수출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다양하게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이루어지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조금 이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국내 그
수출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 농식품 수출은 그래도 이제 흑자로 이렇게 돌아서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이런 정책들 또 현장의 농업인들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올해도 이 농식품 수출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자, 이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려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스마트팜 예. 도입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 스마트 농업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 스마트 농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말씀처럼 스마트 농업은 정말 이제는 뭐 농업에서 큰 어떤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들이 이런 스마트 농업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에 4군데 그런 혁신 밸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농업의 어떤 스마트화를 위한 거점을 만드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시설원이라는 특정한 작목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런 스마트 농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일반 작목들, 일반 노지에서 재배되는 이런 작목들 또 축산 분야 이런 분야까지 좀 지평을 좀 넓혀서 전체적으로 이제 농업의 어떤 스마트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결국 스마트 농업하면 핵심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 확보 부분들을 지금은 여러 쪽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이렇게 구축되는 걸 계기로 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거점을 만들고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스마트팜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차세대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학기술부하고 이렇게 또 농진청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이 스마트팜 미래의 어떤 농업에서 스마트팜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계획입니다. 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지금 저희가 앞선 스마트팜 기술들은 카자흐스탄이나 또 UAE나 이런 쪽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마트팜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은 수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이나 유럽은 스마트 농업을 이제 국가적인 어젠다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것은 이제 비단 농업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체 관련 산업과 또 소비자 국민적인 문제가 됐었거든요. 축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국가의 모든 부분에 고통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질병을 참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기에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겨울이면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정말 가축 질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다행히 작년은 이제 ASF가 10월 9일 날까지 농장에서 발생한 뒤에 추가로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다들 축산농업인들께서 현장에서 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이 세 중요한 가축 질병들의 매개가 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들은 이 바이러스 유입원이 되는 저는 그게 이제 철새, 도래지, 또 접경 지역, 또 공항이나 항만 쪽에서 일차적으로 철저히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이 관리를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새, 도래지나 이런 조금 그동안 발생이 많이 됐던 지역은 방역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결국
어떤 매개를 통해서 이제 농장으로 가지 않으면 병으로 연결되질 않는데 그 지금까지 저희가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주로 이제 사람이나 차량들이 이런 그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철저한 관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철새 도래지 인근에는 아예 그 축산 차량들 그 출입 자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이제 축산 차량들은 저희가 이제 다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P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축산 차량들의 어떤 그 출입이라든가 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컨트롤해 나가는 거, 또 사람들의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체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농장 단위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그동안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농장에서는 잘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이제 가장 기본이 뭐 지금 나오는 그 코로나19하고 마찬가지로 이 장화 갈아 신고 축사에 출입할 때 손 씻고 하는 그런 어떤 가축 그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굉장히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거, 특히 지금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백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만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질병 발생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이행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장 단위에서 방역이 소홀해서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그 이 페널티나 이런 것까지 부과하고 하면서 이 정말 그 가축 질병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큰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자, 우리 축산은 그 특히 양농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요. 축산업 전체는 이제 우리 그 일상적인 식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도 규모도 커졌고 그 하는 반면에 환경 문제가 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염이나 또 악취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축산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좀 완화하고 또 그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축산은 뭐 생산액으로 보면 전체 농업 생산액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굉장히 중요한 그 소득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 이제 그 축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논란을 빚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면서 저희가 환경과 이제 그 조화되는 농업 그 같은 맥락에서 축산도 좀 효과적인 어떤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적정한 어떤 그런 사용 밀도, 적정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한 철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환경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때 어떤 그런 그 분뇨라든가 축사 관리를 좀 하지를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그 분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시설,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아직도 이제 일부 축산단지나 축사 같은 것들은 구조적으로 조금 그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이런 단지나 그런 그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축산 그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아니면 그 ICT 축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축산으로 인한 더 이상의 어떤 환경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서 이 축산도 그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이런 축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지 않은 해가 뭐 없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역시 많은 현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농식품부는 이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신지 각오랄까요?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원래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이 새롭게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를 좀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그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추시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직불제만 가지고는 그 소득 안정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 질병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떤 사회 문제가 되지 않게 좀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그런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그 구축해서 이 농업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농업 또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이 그 소득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 나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원래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을 봐주시는 그 농업인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그 귀 기울여 주신 우리 농업인 또 국민 여러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식품부는 정말 현장의 농업인들이 좀 체감하실 수 있게 원래는 정말 그 열린 마음으로 현장하고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농정 과제들을 농업인들이 참여하에 풀어갈 수 있게 정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농업인들께서도 우리 그 농정에 적극적으로 좀 그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농정에 이 좋은 성과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농업경제학자로서 한 30년 이제 일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농업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그 참 정말 가슴 답답한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새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그 절망 속에서도 참 열심히 노력하고 농업인 스스로 노력하고 또 농정 당국이 앞장서서 이렇게 그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또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농업도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국가 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농식품부가 금년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계 역시 경제 상황 악화와 소비 침체로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위협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믿고 응원한다면 결국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